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하는 말투를 듣는 순간 이 사람 원래 이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 지금까지 본 게 전부 연기였나 싶은 그 순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 탈락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본 적. 늘 온화하던 연인이 사소한 실수 하나에 차갑게 돌변하는 걸 경험한 적.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단 한 번의 사과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낸 적.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을 오래 알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10년을 만나도 모를 수 있고 10분 만에 알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10분이냐는 겁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10년을 만나는 것 또는 단 한 번의 위기 상황에서 보내는 10분 후자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처럼 웃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출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순간에 무너집니다. 피곤할 때, 급할 때, 화날 때, 불리할 때, 책임져야 할 때, 바로 이 순간들. 가면을 유지할 에너지가 바닥난 그 찰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균열이 생긴 댐처럼. 그동안 억눌렀던 진짜 모습이 새어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탈억제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억제가 풀리는 순간,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7개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인간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과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 7가지.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첫째, 더 이상 사람한테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빠르게 구분합니다. 셋째,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의 본성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순간들 앞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만날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말투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투입니다. 똑같은 괜찮아요라는 말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진심으로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고 절대 괜찮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말투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다릅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가 스며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말투가 있습니다. 바로 부드럽지만 차갑게 거절하는 말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손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 말투 뒤에는 명확한 선긋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소리 톤을 낮추고 말의 속도를 조절하며 미묘하게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항상 부드럽게 말합니다.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투 뒤에는 진짜 마음이 없다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주지 않는 상태. 대화는 하지만 연결은 없는 관계. 이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묘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통하지 않는 느낌.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닿지 않는 답답함. 그렇다면 왜 이런 말투가 형성될까요? 대부분은 과거의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다가 상처받은 경험. 진심을 드러냈다가 이용당한 기억. 취약함을 보였다가 공격받았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투에 벽을 쌓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 친절하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태도. 물론 모든 부드러운 말투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진짜로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진심으로 부드러운 사람은 편안한 상황에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톤을 유지합니다. 반면 방어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말투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부드러움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에서 한쪽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쪽이 지나치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로 대응하는 경우.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건 이해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말투는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쓰는 특정 말투.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말투에 담긴 건 비난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말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첫째, 부드럽지만 벽이 느껴지는 말투. 둘째,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변하는 말투. 셋째, 내용과 톤이 불일치하는 말투. 이런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본성에는 분명 경계와 방어가 깔려 있습니다. 말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에서 진심은 새어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은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어떤 침묵은 편안합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침묵. 반면 어떤 침묵은 무겁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침묵을 깨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침묵. 사람들은 침묵을 대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침묵을 견디는 사람. 둘째, 침묵을 깨야만 하는 사람. 침묵을 견디는 사람은 내면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침묵도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말없이 풍경을 보고, 말없이 걷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침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이라도 계속 쏟아냅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무 관계없는 과거 이야기.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 불내증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심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둘째,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침묵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 상황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고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답을 말해버립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침묵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사이에 짧은 여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침묵이 비대칭적입니다. 한쪽은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곱씹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 침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항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거부의 신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라는 메시지. 회피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문 앞에서 선택하는 도피. 침묵으로 상황을 흐리려는 시도. 공감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침묵을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회피형 인간은 불편한 질문 앞에서 항상 침묵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아 참, 그러고 보니. 공격형 인간은 침묵을 무기로 씁니다. 상대방이 불안해지도록 일부러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상대가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기다립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이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먼저 침묵을 깨는 쪽이 집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조건을 낮추거나 양보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침묵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안해서 계속 말을 쏟아내는가? 침묵이 흐를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세요. 눈을 피하는가? 아니면 담담하게 마주하는가? 침묵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의 내면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시선 회피 즉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놀라면 동공이 확대되고, 흥미를 느끼면 시선이 고정되고, 불편하면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숙련된 관찰자들은 말보다 눈을 봅니다. 특히 시선 회피는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둘째,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셋째,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보다 상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더 자주 눈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눈 맞춤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본다는 건 상대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 시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 반대로 눈을 피한다는 건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내 시선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상사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또는 모니터를 보면서 말해봐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듣고 있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말로는 듣고 있어라고 하지만 눈은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약 70%의 사람들이 시선 패턴의 변화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과도하게 마주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 지나치게 응시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눈맞춤은 지속적이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대화 중 60에서 70% 정도 눈을 마주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눈맞춤은 다릅니다. 마치 렌즈를 뚫어지게 보듯 상대를 응시합니다. 이런 눈빛에는 진실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 내내 시선이 불안정합니다.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마치 눈맞춤 자체가 위협인 것처럼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불안감.
둘째, 당신에 대한 관심 부족. 첫 번째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신뢰가 쌓이면 눈맞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라면 답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관심을 얻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선 회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평소에는 눈을 잘 마주치던 사람이 특정 주제에서만 눈을 피한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연인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쪽이 우리 관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다른 쪽이 슬쩍 눈을 피합니다. 좋지 뭐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건 회피입니다.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시선은 또한 지배와 복종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눈맞춤은 도전입니다. 먼저 눈을 피하는 쪽이 서열에서 밀립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작동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는지 보세요. 논쟁 상황에서 누가 시선을 회피하는지 보세요. 권력은 시선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정면으로 바라보며 답합니다. 불편한 주제라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눈맞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들킬까봐, 약점이 드러날까봐. 시선 회피는 본능적 방어입니다. 나를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당신이 만난 사람이 어떤 순간에 눈을 피하는지 보세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정 상황에서만 시선을 회피한다면 그곳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괜찮아라고 해도 눈은 전혀 괜찮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부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에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사소한 부탁 앞에서 사람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큰 부탁은 누구나 신중하게 대합니다. 거절할 명분을 찾거나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거나 어쨌든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은 다릅니다. 잠깐만 이것 좀 들어줄래? 화장실 가는 길에 이거 버려줄 수 있어? 5분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탁들은 사실 거절하기 쉽습니다. 큰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흔쾌히 도와줍니다.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 줘봐. 어떤 사람은 미묘하게 거리를 둡니다. 아, 지금? 내가 좀 바빠서.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의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타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턱이 낮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타인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문턱이 높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편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문턱이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도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180도 바뀝니다. 상사의 부탁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동료의 부탁에는 시큰둥합니다. 이성의 부탁에는 적극적이면서 동성의 부탁에는 소극적입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가 돌아올까? 를 따지는 겁니다.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하는 거래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간단한 부탁을 했습니다. 설문지 작성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부탁하는 사람의 외모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 vs 평범한 외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의 연구자가 부탁했을 때 동의율이 약 40% 더 높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부탁 앞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수락입니다. 잠깐만 이거 들어줄래? 라고 하면 들어주긴 하는데
나중에 내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해. 이건 호의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호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 저 바로 끝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갚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호의는 다릅니다. 항상 대가를 염두에 둡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직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도 있습니다. 팀원이 이 자료 좀 검토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면, 아, 그거 내 업무는 아닌데. 근데 뭔데? 이 대답에는 명확한 선긋기가 들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를 먼저 못 박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책임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 내가 굳이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케이, 보자. 그게 끝입니다. 자기 업무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돕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간성의 차이입니다. 작은 부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귀찮음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줄래? 아, 나 손에 짐 들었는데. 버튼 하나 누르는데 1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초가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불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1%라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돕습니다. 짐든 사람이 문 앞에 있으면 먼저 문을 열어줍니다. 누가 뭔가 찾고 있으면 뭐 찾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탁을 받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챕니다. 반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부탁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배려가 있는지 아니면 계산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으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5번째는 비판받을 때의 반응. 사람의 본성은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비판받을 때 드러납니다. 칭찬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주변 사람들 덕분이죠. 하지만 비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럼 당신은 완벽하냐? 왜 나한테만 그래? 어떤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아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비판은 곧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가장 흔한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누가 해도 똑같았을 거야.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황이 나빴을 뿐이라고. 2번째로 흔한 방어는 역공입니다. 너는 뭐 잘하는 게 있어? 너나 잘해. 내 단점은 보면서 왜 내 단점은 안 봐? 비판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3번째 방어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난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받아. 아무도 내 편은 없어.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러면 비판한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 모든 반응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책임 회피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직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사가 이 부분 다시 수정해주세요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직원이 대답합니다. 아, 그건 제가 받은 자료가 불명확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자료가 불명확했으면 확인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자료 탓을 하는 겁니다. 비판 반응에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인신공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내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피드백에 당신은 원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라고 대응합니다. 이슈는 업무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인격 공격으로 변합니다. 이건 명백한 회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설적이게도 높은 자존감, 성장 마인드셋 타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한 비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낮은 자기 확신, 고정 마인드셋, 타인에 대한 불신. 놀랍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더 방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판까지 받으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네. 고쳐야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비판 반응은 또한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정체됩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문제가 쌓입니다. 그러다 결국 관계가 파열됩니다. 부부 상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면 다른 쪽이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예민한 거지라고 대응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끝입니다.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그 사람과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비판 앞에서 방어벽을 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비판 앞에서 귀를 여는 사람은 아직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해보세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 겁니다. 6번째는 사과하는 방식입니다. 미안해라는 말만큼 쉽고도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가짜 사과가 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미안한데 그건 네가 미안하긴 한데 상황이 미안해 뒤에 하지만이 따라오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미안해라는 말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장. 이건 사과의 형태를 빌린 공격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가짜 사과의 패턴들 중 조건부 사과는 네가 기분 나빠했다면 미안해. 이건 네가 예민해서 기분 나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반화된 사과는 뭐?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형식적 사과. 피해자 코스프레 사과일 뿐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해. 이제 됐어? 사과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책임 전가 사과.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든 건 네가.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상대방 탓을 합니다.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진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행동의 주체가 자신임을 분명히 합니다. 가짜 사과는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마치 상황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흔히 듣는 사과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장의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누가 불편을 드렸는지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즐겨 쓰는 사과 방식입니다.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문장. 진짜 사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실수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체가 명확합니다. 행동이 구체적입니다. 사과 방식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과 후 행동입니다. 진짜 사과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 반면 가짜 사과는 반복됩니다. 미안해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사과를 몇 번이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과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미안해. 화내지 마. 이 사과의 초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네가 화내니까 불편해서 사과하는 거야입니다. 진짜 사과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든 안 내든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가짜 사과는 상대방의 반응을 조절하려는 도구입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화내. 사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면죄부처럼 씁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이 말에는 오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생각. 진짜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사과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사과도 책임감 있게 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사과조차 회피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과하는지 보세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형식일 뿐인지. 사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과 방식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7번째는 약자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누구나 공손합니다. 고객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식당 직원, 청소 노동자, 택배기사, 주차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예의 바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여기요. 빨리 좀. 존댓말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능인 것처럼 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 비대칭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통제 욕구를 분출합니다. 평소에는 참고 있던 것들, 상사한테 당한 스트레스, 고객에게 받은 무시, 이런 것들이 약자 앞에서 터져나옵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착각.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호출할 때 손가락으로 탁탁 치는 사람, 택시기사에게 반말하는 사람, 청소 노동자를 투명인간 대하듯 무시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내면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타인을 억누름으로써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약한 사람은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들의 공통점은 자기 상사에게는 지나치게 복종적, 자존감이 불안정, 자신의 성과에 대한 불안. 이들은 위로는 약하고 아래로는 강합니다. 전형적인 갑질 패턴입니다. 반면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급할 때입니다. 여유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급할 때는 어떨까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택배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을 때, 이런 순간에 사람들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바쁘시죠?
어떤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이따위로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상대방도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상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후자는 상대를 기능으로만 봅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완벽하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찰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약자에게 떠넘기는 순간입니다. 식당에서 자신이 잘못 주문해놓고 직원에게 화내는 사람. 자기가 주차를 잘못해놓고 주차관리원에게 짜증내는 사람. 이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박할 수 없는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건 비겁함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척하는 비겁함. 연예인들의 갑질 논란이 터질 때마다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흥미롭게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세습됩니다. 부모가 식당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아이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청소 노동자를 무시하면 아이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 아이도 그렇게 자랍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성 교육의 핵심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판단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그 순간의 태도가 진짜입니다. 가식이나 계산 없이 튀어나오는 본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곳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7가지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말투, 침묵, 시선 회피, 사소한 부탁, 비판 반응, 사과 방식, 약자 대하는 태도. 이 7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끊임없이 연출합니다. 하지만 연출이 무너지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이 7가지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 관찰이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나는 침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작은 부탁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어떻게 사과하는가? 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걸음입니다. 본성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나는 이럴 때 방어적이 되는구나. 나는 작은 부탁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약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건방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들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실마리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투를 쓸까?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판단이 이해로 바뀝니다. 물론 이해가 모든 걸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하되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는 하지만 함께 있기는 힘들다. 이것도 건강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배우면서.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주의 깊게 보는 것.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는 노력.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말투 뒤에 숨은 마음. 침묵 속에 담긴 감정. 작은 행동에 드러난 가치관. 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배우고 반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투를 들어보세요. 침묵을 느껴보세요.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은 나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본성을 관찰하면서 나의 본성도 함께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실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